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5주간 핵심 유학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얼굴을 보아하니 대부분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인데 뭘 또 듣겠다고 같은 내용이야. 물론 추가적인 것이 조금 있긴 있는데 저의 강의를 처음 듣는 수강생은 없죠? 혹시 제 강의가 처음이다? 없죠? 있으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 처음이라면.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그다음에 심화 강의 듣고 이 강의를 듣는 게 맞습니다. 혹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강의가 처음이다. 다 드세요. 물론 자기가 뭐 대학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생물 아주 열심히 했다. 특히 대학 때 일반 생물학 수준을 뭐 통달했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심화 강의 듣고 그리고 요 핵심 유학 강의를 듣는 게 순서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출문제 풀이 우리 내일 개강하죠. 내일.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뭐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봉투 모의고사를 할지 이제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위 뭐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첫 강부터 들어갈게요. 우리 하이스코어 기준으로 해서 쭉 거의 약간 조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하이스코어하고 단원 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순서가. 그래서 첫 번째 세포의 생활부터 들어갈게요. 물론 이 큰 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임의대로 다시 몇 개씩 묶어서 큰 단원으로 했고 또 작은 단원들로 가서 여기가 작은 단원들인데 우리 맨 처음에 생명현상의 특성을 배웠지만 여기다 넣진 않았어요.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그래서 간단히 이제 언급을 하면 생명현상의 특징 또는 특성에서 개체유지 현상, 종족유지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머릿속에 두 줄이 딱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줄에 있는 종족유지 현상의 생식, 유전, 적응 및 진화 그리고 나머지 것들 개체유지 현상 특히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도 생물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해 주는 현상은 진화, 우리 이미 배운 것이고 자 그리고 생물학의 범위, 그러니까 어떤 수준으로 생물학을 공부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생명체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리고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그리고 세포 더 아래로 더 작게 쪼개나가면 세포는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세포 소기관을 더 쪼개면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까지. 생명과학에서는.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분자생물학, 뭐 등등등. 자, 그리고 이렇게 분자 수준에서 세포 소기관, 그리고 세포, 그리고 조직기관,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아래 단계에서 없던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죠. 창발적 특성. 실은 그럼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가 되죠. 그럼 원자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분자에서 나타나고 그럼 그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이 되고 그 세포 소기관이 모여서 세포가 됐을 때 세포 소기관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세포 큰 수준에서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조직 수준에서 조직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기관 수준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화면 보면서 진도 나갈게요. 생명체 화학적 구성을 보면 인체 다량원소 6가지, 특히 4가지 OCHN, 넘버원 채널 OCN 기억나시죠? 그리고 카피 6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방사성 동위원소는 핵이 불안정해서 쉽게 붕괴되면서 방사선을 내놓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죠. 액선 촬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주로 쓰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삼중수소 C14, P32, S35를 기억하셔야 되고
N15의 경우에 동위원소이긴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N15, 이 질소를 이용해서 DNA 복제 방식을 밝혔었죠. DNA 복제 방식. 그래서 반보존적 복제 방식을 밝힐 때 썼던 것은 동위원소를 썼지만 그것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방사법이 아닙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했을 때 자기방사법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물은 생명체에서 매우 중요한데 물은 생명체 내에서 특히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되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생명현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극성을 띠고 있죠. 극성을 띠고 있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특징이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죠. 물론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주로 수소 결합 때문에. 그래서 응집력 크고 부착력 크고 표면 장력 크고 그리고 비열과 기화열도 크죠. 자, 기화냉각이라는 것은 액체가 기체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럼 물은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되는 것을 기화라고 하는데 그럼 기화열은 그때 필요한 열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분자량이 물과 비슷한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비열도 크고 기화열도 크고 그래서 기화열이 크니까 물이 수증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겠죠. 그러니까 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또한 기화냉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물이 수증기되어 날아갈 때 에너지가 많은 녀석들이 먼저 나가죠. 온도 높은 녀석들이 먼저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녀석들 전체 평균 운동 에너지 그게 온도죠. 평균 운동 에너지 그게 온도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녀석들이 전학을 갔다 그럼 나머지 아이들의 평균 성적이 떨어지듯이 그것을 기화냉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극성을 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녹일 수 있죠. 극성 분자를 잘 녹이고 또한 이온 결합 물질을 잘 녹일 수 있죠. 염화나트륨처럼 이온 결합 물질을 잘 녹일 수 있죠. 요 결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바로 얘기할게요. 자, 여기 잠깐 얘기하면 염화나트륨은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어서 물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전하를 띠고 있죠. 산소는 음전하를 그리고 수소는 양전하를. 왜냐하면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자쌍이 약간 산소 쪽으로 치우치죠. 치우칩니다. 왜? 산소가 그 전자쌍을 공유할 때 그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를 전기음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커서 전자쌍이 이렇게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서 산소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그리고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고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결정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럼 그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력이 커요 작아요? 물론 누구랑 비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공유결합이 제일 강하고 자, 그런데 결정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도 꽤 크죠. 그 세기가. 그래서 결정 상태에서는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가 비교적 꽤 커요. 결합력이. 그런데 그것이 물에 들어가면 결합력이 매우 약해지죠. 그 약해진다는 얘기는 요 물 분자에 여기 산소 부분이 나트륨 부분을 에워싸죠. 그걸 수화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몇 개 굉장히 많은 물 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물 분자 중에서 수소 이온 부분이 염화 이온들을 에워싸겠죠.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온화죠. 그러니까 물에서 이온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 물속에서는 녹아버리는 겁니다. 결합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매우. 자, 이제 산과 염기로 갑니다. 자, 오른쪽 갈게요. 표정들이 너무 진지한데? 뭐 긴장해 있는 것 같아? 내가 긴장했나? 자, 산, 염기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 물에서 수소를 내놓는 물질, 염기,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런 정의도 있고 물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을 때 이걸 산이라고 한다면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이렇게 정의하죠.
뭐 전자쌍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pH는 마이너스 로그 미칠 10으로 하는 수소의 농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pH가 7을 우리는 중성이라고 하고 중성일 때는 수소이온의 농도하고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같습니다. pH가 7보다 작을 때를 우리는 산성이라고 하는데 산성일 때는 수소의 농도가 더 높죠. 그리고 7보다 더 클 때를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염기성에서는 수소의 농도가 더 낮죠. 이 pH가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하면 수소이온의 농도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러한 화학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그 물질대사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고온의 열, 그 온도, 그리고 여기 수소의 농도, 그리고 염의 농도. 그래서 pH가 달라져 버리면 이 효소의 구조가 달라져서 효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pH를 일정하게,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혈액의 경우에는 pH가 7.4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세포에서 또는 세포 주변에 pH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요 탄산과 중탄산염의 완충작용이죠. 자, 이산화탄소가 세포결과 생기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게 되고 그럼 물에 녹아서 탄산을 형성하고 그 탄산은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데 이 반응들은 모두 가역반응입니다. 역반응이 가능한 것을 가역반응이라고 하죠. 이제 요 녀석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자,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르샤티에 원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고 있어요. 그래서 pH가 밑에 쓸게요. pH가 낮아지면 pH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성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pH를 대략 7.4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말은 수소이온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보다 수의 농도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응은 여기서 왼쪽으로 일어나겠죠. 얘가 많아지니까 얘가 많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방해가 일어난다. 다시 반응이. 그래서 왼쪽으로. 자, 그런데 pH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수소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수소이온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얘가 줄어드니까 이때는 반응이 오른쪽으로 더 많이 일어나면서 원래대로 수소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매우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 H2CO3를 탄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HCO3 탄산수소이온 또는 중탄산이온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이제 수소결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합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할게요. 수소결합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온결합 아까 슬쩍 얘기했고요. 그래서 원래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화학에서 말하는 이온결합은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금속 양이온과 금속과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고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자기는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죠. 비금속은 전자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비금속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화학에서는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인데 생물학에서는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흔히들 이온결합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결국 왜 전자쌍을 공유하려고 하고 왜 이 녀석이 전자를 잃어버리기로 하고 전자를 이런 것들이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죠. 옥텟 규칙이에요.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껍질에 8개 계속. 물론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각각의 전자 궤도에 전자를 최대 어떻게 채울 수 있냐. 2의 n제곱만큼 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 3은 9, 28, 18개 채울 수 있고 네 번째 전자 값지는 4, 4, 32. 벌써 이 곱했어요. 이렇게 채울 수 있지만 그것이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이 됐을 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 8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다 16개까지 다시 3, 3은 9, 20, 18개까지 채울 수 있지만 그것이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이 되면 어디 8개 채우려고 한다. 왜? 그래야 안정하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를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다 이온 결합이니 공유 결합이니 등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이 공유 결합은 조금 더 들어갈게요.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데 무극성들은 비극성 이렇게 얘기하죠. 극성, 지금 결합의 종류예요. 결합의 종류. 전기 음성도 차이, 전기 음성도 차이로 보는 거죠. 전기 음성도의 차이로.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0.5부터 2.01 대 이것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똑같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끼리 결합했다. 그럼 전기 음성도 차이는 없는 거죠. 이럴 때를 무극성 공유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0.5보다 작을 때 이것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기 음성은 2.0보다 더 커버려. 한쪽이 더 아예 커서 그냥 그걸 아예 가져가 버려. 전자를 아예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나는 음이온이 되고 너는 양이온이 되고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게 되죠. 이 정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럼 이온 결합 다시.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공유 결합하는 물질을 분자라고 하죠. 물론 분자 정의에서 예외도 있어요. 18쪽의 경우에는 공유 결합을 하지 않았지만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혼자서 분자가 되는 거죠. 결합 없이. 그래서 그걸 단원자 분자. 18쪽 불활성 기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 염화나트륨처럼 이온 결합하는 물질을 말 그대로 이온 결합 물질 또는 이온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물을 분자를 예를 든다면 모든 물 분자는 예외 없이 산소 원자 2개와 다시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고 있어.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한 개 한 개 개수를 셀 수가 있어. 그런데 염화나트륨 결정은 개수를 셀 수 있어 없어? 이온 결합 물질은 개수를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개수를 셀 수 없지만 그래도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도 지금 염화나트륨의 개수 다시 나트륨 이온의 개수, 염화이온의 개수는 고려하지 않아. 이온의 개수. 그냥 결정 상태야. 그렇지만 염화나트륨의 경우에 나트륨과 그러니까 나트륨 원소와 염소 원소가 항상 원자라고 해요. 항상 1대1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죠. 일정한 비율로. 아무리 이온 결합 물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화합물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 물질.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이건 분자고 물론 분자도 화합물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얘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얘도 비록 이온 결합 물질이지만 이것도 결정 상태로 존재하지만 마그네슘과 염소의 비율은 항상 1대2로 결합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이 뭐냐 아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산소가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고 수소가 플러스 전을 띄고 있어. 그럼 주변에 물 분자가 또 있을 때 요 녀석끼리 결합을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반된 전기를 띄고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 수소가 이미 분자 내에서 한 분자 내에서 그러니까 공유를 이미 하고 있어. 전기 음성도 큰 녀석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수소가 다른 분자에 있는 이 분자가 같은 종류든 다른 종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다른 분자에 있는 전기 음성도가 큰 FON 중에 하나랑 결합하는 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생체에서 이런 건 거의 없을 것이고 보통 산소나 질소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각도가 180도죠.
이 각도가 180도여야 돼요. 이 거리 정해져 있어. 각도도 180도로 정해져 있어. 이 거리가 가깝더라도 각도가 맞지 않으면 수소결합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물은 실제로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때 이렇게 분자 상태의 물도 있지만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온화된다고 하죠. 물이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고 하죠. 그럼 순수한 물은 pH가 7이죠. 순수한 물은 pH가 7이야. 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똑같죠. 농도 개념으로 치면 이게 몰 농도가 똑같게 되니까 pH 7 중성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수소이온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러니까 물 분자가 두 개 있으면 한 물 분자가 다른 물 분자에 있는 수소이온을 빼앗아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물 분자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물 분자가 두 개 있으면 왼쪽 녀석이 이제 이렇게 요 녀석이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이 녀석이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에 있는 수소이온을 뺏어와. 그 말인즉슨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수소이온을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수소이온을 받아서 이렇게 존재하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H2O에다가 수소이온 하나 더 붙였으니까 얘가 3되면서 플러스 전화를 뜨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소이온이 여기 가서 붙은 거야. 여기 가서. 대신 얘는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겠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걸 골라야 돼. 선제익이 있으면 이걸 골라고 혹시 선제익이 없다 그럼 얘를 골라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죠. 하이드로늄 이온. 자, 계속할게요. 그 다음 생명의 탄소와 분자의 다양성. 탄소는 원자번호 6번. 탄소는 원자번호 6번.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4개를 채우고 있어. 그럼 안정해지려고 해? 그럼 4개를 더 채우면 안정해져. 그래서 공유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탄소가 2개,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느냐. 탄소와 탄소가 결합하고 거기에 각각 수소가 붙어 있느냐. 그럼 탄소가 3개, 산소가 4개, 탄소가 5개, 무한히 그 길이가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이 가지를 칠 수 있고 또 고리 모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탄소가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생명체에서도 탄소가 우리 기본 골격의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소를 갖고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하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탄소와 수소를 갖고 있는 물질이지. 자, 그래서 인체 내에 유기물,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리고 핵산 뭐 정도를 아셔야 되고 자, 여기서 단량체라는 것과 그럼 단량체는 말 그대로 한 개, 모노머를 단량체라고 번역한 거고 그럼 단량체 2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걸 뭐라 그래? 이합체. 3개, 3합체. 그냥 중합체. 통틀어서. 그런데 단량체끼리 결합을 할 때는 무엇이 떨어져 나가? 물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탈수합성 또는 탈수축합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단량체는 중합체를 만들 수 있는데 중합체는 폴리머. 그래서 단량체끼리 개발할 때 탈수합성. 그럼 반대로 중합체를 분해해서 단량체를 만들 때는 또는 더 짧은 중합체를 만들 때는 물을 첨가해야 되겠죠? 가수분해. 탈수합성과 가수분해를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섭취할 때 주로 탄수화물은 다당류 형태로 주로 물론 이당류와 단당류 형태를 섭취할 수 있지만 녹말의 경우에 글리코겐의 경우는 다당류. 그럼 그걸 단당류까지 분해해야 돼. 지금 이 단량체까지 분해를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단량체를 외워야 돼.
그래서 탄수화물의 단량체는 단당류, 포당, 과당, 갈락토스 등등 있죠.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리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 그리고 핵산의 경우에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나 지질은 단량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단량체 또는 구성 성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성 성분일 때 물론 단량체는 제가 동그라미 놓고,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 여기서는 단량체가 아니에요. 단량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질에 중성지방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고. 자, 그럼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공통적으로 에너지원이 되겠죠. 공통적으로 에너지원이 되는데 1g당 4kcal. 단백질도 4, 지질은 9. 그래서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건 지질이지만, 우리 세포호흡에 주로 쓰는 에너지원은 원재료라고 표현했는데, 세포호흡에 직접 쓰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주로 포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효소 등등의 역할을 하죠. 효소 또는 수송, 제가 또 세포막에도 한번 언급이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호르몬으로도 기능을 하고, 지질은 에너지원이 되면서, 이 글씨가 잘렸는데 보면 세포막의 성분이죠. 물론 세포막의 성분은 인지질,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있고, 뭐 당단백질, 당지질도 있고.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세포막의 성분이 되기도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주로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이 크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비 장소 기억하고 있죠. 성선, 즉 생식소, 그러니까 정선안소, 그리고 부신 피질, 그러니까 소위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생식소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것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다음에 핵산은 유전자의 본체가 되죠. 유전자의 본체. 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도 왜 핵산에는 DNA만 있는 게 아니라 RNA도 있으니까 그런 RNA들이 유전자 발현에 관여를 하죠. 탄수화물은 대개 포도당을 예를 들면 포도당의 분자식이 C6H12O6.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1대 1의 1이죠.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죠. 그러면 이당류의 분자식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포도당 두 분자가 결합한 것을 우리는 엿당이라고 하는데, 그럼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탈수합성,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 C12H22O11 이게 6탄당 두 개가 결합한 이당류의 분자식이죠. 그런데 포도당 그리고 과당, 갈락토스 모두 분자식은 다 똑같죠. 구조식이 다를 뿐이죠. 그런 걸 구조이성질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엿당 또는 설탕, 젖당 이것도 역시 모두 이성질체죠. 그래서 그 6탄당 두 개가 결합한 분자식은 모두 다 똑같죠. 저렇게. 저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응용해서 낼 수 있어요. 만약에 6탄당 5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 6탄당 5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 폴리머의 분자식을 써봐라. 그러면 5개라고 그랬어. 5개. 자, 그럼 물이 몇 개 떨어져 나가겠어? 4개 떨어져 나가겠죠. 이거 떨어져 나가겠지. 그지? 그러면 CHO 써놓고 5, 6, 30. 자, 12 곱하기 5 하면 60인데 거기서 8을 빼야죠. 60에서 8을 빼면 52. 맞죠? 5, 6, 30에서 4를 빼면 되죠. 2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혹시 틀린 거 있나? 없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그림으로 갑니다. 주요 작용기를 볼게요. 자, NH2
아미노끼라고 하죠. 아미노끼를 갖고 있는 물질을 뭐라 그래? 아민. 자, 여기 COOH가 있네요. COOH, 카복식이 발음상. 카르복실기 또는 카르복실기. 여러분 어느 게 더 익숙해? 카복스키가 익숙해? 카르복스키가 익숙해? 이게 익숙하지? 나이 먹었던 뜻이에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불러요. 카복스키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자, 그 다음에 SH. 만약에 SH 대신에 OH가 있다. 그럼 이 OH는 수산기죠. 수산기. 그런데 황산소는 모두 16족이죠. 그러니까 성질이 같죠. 족이 같으면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뒤에 아미노산에서 또 구체로 얘기했지만 여기 OH를 갖고 있다 또는 SH를 갖고 있다. 물론 끝부분에. 그러면 이것은 물과 친하죠. 극성이죠. 자, 그런데 저 SH를 뭐라고 부르느냐? SH를 황화수소기. 말 그대로 황화수소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설프 하이드릴기. 설프 하이드릴기 라고 하죠. 설프 하이드릴기 또는 황화수소기. 자, 그리고 아까 아미노끼를 갖는 물질을 아민이라고 했고 카복식을 갖는 물질을 카복시산이라고 하죠. 그럼 아민이 동시에 카복시산인 것. 다시 말하면 아미노끼와 카복식을 모두 갖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아미노산 중에서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두 가지가 있죠. 메티오닌하고 시스테인이 있는데 이 녀석은 시스테인. 자, 그래서 황함유 아미노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자, 그런데 SH 아까 OH기를 갖고 있으면 극성을 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시스테인은 약한 극성을 띱니다. 시스테인은 약한 극성. 지금 이거 시스테인 그림인데 시스테인은 약한 극성을 띠고 있어서 요즘은 저거를 무극성으로 처리하기도 해요. 무극성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무극성 아미노산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칠판을 좀 볼게요. 여기서 선은 모두 공유 결합을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이 5개의 탄소가 있는데 5개의 탄소를 그렸는데 이 중에서 비대칭 탄소를 고르시오. 비대칭 탄소. 그냥 왼쪽부터 1, 2, 3, 4, 5번이라고 할게요. 비대칭 탄소. 처음 접하는 거죠. 비대칭 탄소라 하면, 자, 요 탄소가 있을 때, 그럼 탄소에 지금 공유결합이 4개 있죠. 4개 형성돼 있죠. 그럼 그 4개가 모두 다를 때, 탄소랑 공유결합하고 있는 어떤 작용기들이 있는데, 그 4개가 모두 다를 때, 그것을 비대칭 탄소라고 불러요. 모두 다를 때. 그럼 얘는 같은 녀석들 있죠. 비대칭 아니죠. 얘도 비대칭 아니죠. 얘도 아니죠. 얘 비대칭이죠. 얘랑 다르지. 얘랑 또 다르죠. 여기서 탄소와 얘 탄소 주변에 탄소도 이게가 아니고 잘 봐. 이거
이렇게 OH와 결합하고 있고 H랑 결합하고 있고 여기는 COH랑 결합하고 있고 얘는 나머지 얘랑 결합하고 있어. 그지? 이해돼요? 나머지 전부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 OH, H, 요 C 어쩌고 COH 다 네 개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요 녀석이 비대칭 탄소이죠. 되겠어? 그러면 첫 번째 탄소의 경우에는 공결합을 4개 하고 있지만 지금 요 녀석은 하나랑 공결합은 4개지만 지금 결합은 하나, 둘, 세 개죠. 공결합은 하나, 둘, 셋, 4개지만 지금 이 탄소가 결합하고 H, 요 녀석, 그리고 O잖아. 세 가지잖아. 그지? 4개 해야 돼, 4개. 요 녀석은 비대칭 탄소가 아니죠. 이해됐어? 비대칭 탄소 주변에 붙어있는 4개가, 4종류가 모두 다 달라야 돼. 그때 비대칭 탄소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작용기를 먼저 찾습니다. 작용기를. 자, 알고 있는 작용기 보이시죠? CO. 뭐라 그래? CO. 무슨 기? 2명밖에 대답을 못해? 카르보닐기. 그래서 카르보닐기가 이렇게 끝에 있을 때 탄소 골격 끝에 있을 때 뭐라 그래? 알데하이드기. 그 작용기를 카르보닐기, 더 구체적으로 알데하이드기. 그러면 탄소 골격 내부에 있는 것을 케톤기라고 하고, 그래서 알데하이드기를 갖는 단당류를 알도스, 알데하이드기를 갖는 단당류를 알도스, 케톤기를 갖는 단당류를 케토스라고 부르죠. 이 녀석은 알데하이드기죠. 그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작용기, 알고 있는 작용기, 아까 여기 OH, 수산기 보이고, 또 잘 알고 있는 게 또 하나 보이죠? 여기 보이죠? 보여? PO4E-, 인산기. 이렇게.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뭐라고? 그림. 구조식을 나타냈어. 누구의? 이걸 이제 연결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배웠는데 몰라 지금. 이미 여러분 이걸 다 알아. 그런데 구조식으로 그러는 게 몰라. 뭐야? 뭐라고? 내가 잘못 그렸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 빠졌나? 미쳤군. 이거 안 그랬잖아. 그래? 아, 그래서 몰랐구나? 요거. 당연히 이런 말이 안 되지. 공결합 3개밖에 없잖아. 4개 해야지. 얘 뭐야? 대답 나올 때까지 지금도 안 나갑니다. 뭐야? 저 탄소 몇 개야? 수소 몇 개야? 세봐. 수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네. 그지? 2개씩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5, 10, 10개. 탄소 5개. 수소 10개. 산소 몇 개? 5개. 뭐야? 그거 알면서. 리보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알고, 그려놓으면 모르고, 예,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있잖아. 알데하이드 끼죠. 그러니까 리보스는 알도스야, 케토스야? 알도스죠. 자, 그런데 단당류는 이렇게 사슬 형태로도 존재하지만 고리 형태로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고리 형태가 되면 이렇게 해서 요 각 꼭지점 자리에 탄소가 들어있어. 탄소 원자가. 그러나 생략해주기도 하고. 써볼게. 그러니까 화학자들은 귀찮으니까 생략을 해. 왜 4개밖에 없지? 고민하지 마. 그려 그냥 여기다가 하나 더. 자. 그리고 이제 H도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H를 표시할게요. 여기 OH, 여기도 H, 여기 OH, H. OH가 위아래 바뀌었지? 바뀌었죠? 여기 H, 여기 OH. 그다음에 3번 탄소에도 여기가 OH, H. 그리고 C 있고, 여기 이제 C에 OH, 여기다가 OH, 여기가 잠깐만 씁시다. 여기다가. 그래서 C 있고 OH2 CH2 대략 그랬어요. 뭐 OH를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용액에서는 대부분 이런 구조야. 수용액에서 다 이런 구조. 다는 아니지만 거의.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려볼까? 근데 요 녀석 떨어져 나가면 이건 뭐야? 이건 알지 이제.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아까 C5H10O5가 리보스의 분자식인데 그럼 디옥시리보스는 그러니까 아까 탄소, 수소, 산소, 특히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2대 1이야. 근데 이 경우는 아니지. 자, 그리고 아까 6탄당 2개가 결합해서 2당이 될 때 물이 한 분자 떨어져 나가는데 그럼 물 한 분자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2대 1로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아까 2당의 분자식에서도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2대 1이었죠. 왜? 이렇게 떨어져 2대 1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단당류만 그런 것이 아니라 2당류로 그렇고 다당류로 그렇고 되게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2대 1인 거지. 먹어봤어? 내가 먹어봤어? 그럼 대부분 여러분 먹어본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뭐야? 뭐요? 포도당. C6H12O6 포도당. 그지? 자, 그럼 포도당도 알도스지. 그지?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은 역시 또 고리 구조를 형성하죠. 그래서 수용액에서는 대개 고리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육각형 고리 좀 크게 그립시다. 이 구조가 직접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겠습니다만 물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조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 자, 지금 여기 각 꼭지점 자리에 탄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탄소를 그냥 생략할게요. 꼭지점 자리에 탄소가 있는데 탄소를 생략하고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H가 UH, UH 여기 OH가 있고 OH, H OH, H 있고 H도 생략합시다. 학자들 귀찮으니까 생략을 해. 자, 여기 OH 여기 1, 2, 3, 4, 5, 6번 탄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 지금 이렇게 사슬 형태도 있지만 수용에서는 이런 형태가 더 많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지금 수소는 다 생략했어요. 수소 생략, 탄소도 생략하고. 자, 이것도 뭐 안 그래도 되죠. 생략했으니까. 자, 그런데 포우당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알파 포우당과 베타 포우당 있지. 그럼 요 2번 탄소에, 이게 1번 탄소야. 그럼 2번 탄소에 있는 OH가 이 구조에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알파 탄소, 다시 알파 포우당. 알파 포우당은 이 구조에서, 그러니까 여기 6번 탄소에 있는 녀석, 6번 탄소와 반대쪽에, 6번 탄소를 위에 그렸을 때 2번 탄소의 OH가 아래에 있는 게 알파 포우당이죠. 여기 쉽지? 그러면 여기에 뒤바뀌어 있으면, 실은 여기가 H가 있는데 이게 뒤바뀌어 있으면 이게 뭐야? OH가 여기 안 그려져 있고 여기에 OH가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이 베타 포우당이야. 자, 그런데 알파 포우당은 베타 포우당으로 바뀔 수 있어. 베타 포우당도 알파 포우당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이 베타 포우당, 알파 포우당이 바뀔 때 반드시 이 사슬 구조로 풀어진 다음에 바뀌겠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잘못 말했어. 여기 1번 탄소 거. 요게 알파 포우당, 이게 뒤바뀌면 알파 포우당, 이게 알파 포우당, 이게 위에 있으면 베타 포우당. 어쨌든 OH가 아래쪽에 있는 게 알파, 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6탄당에 지금 알도스, 케토스 좀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슬 형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알도스냐 케토스냐는 여기서 따지는 게 더 쉬워요. 자, 요 CO가 OH랑, 그러니까 이 O가 OH랑 바꿔치기를 해. 자, OH랑 얘가 바꿔치기를 해. OH,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바로 카르보닉가 되죠. 이게 누구? 이게 과당. 그럼 과당은 케토스죠. 자, 아까 다시 그 포도당, 다시 포도당 그려서 여기가 OH가 있고 여기가 O가 있었는데, 자, 요 녀석이 자리 바꿈을 해. 요 녀석이 서로 바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어. OH의 자리를 바꾸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갈락토스. 그럼 갈락토스는 알도스야 케토스야? 여기 있으니까 알도스죠. 그래서 알파 포우당은 녹말과 글리코겐을 구성하죠. 베타 포우당은 셀룰로스를 구성하죠. 자, 그 다음 단백질의 구조 볼게요. 자,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의 구조는 1, 2, 3, 4차 구조가 있죠. 단백질의 구조는 1, 2, 3, 4차 구조가 있어요.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 종류와 배열 순서. 이제
NH기와 CO기 사이에서 NH기, 아미노산의 NH기와 또 다른 아미노산의 CO기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나면, 수소결합이 일어나면 그것이 2차 구조.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몇 차 구조? 화면에 보이는 것은 단백질의 몇 차 구조? 자, 2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여서 4차 구조가 되죠. 2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여서 4차 구조가 되는데, 그럼 4차 구조 속에 3차 구조가 있고, 3차 구조 속에 2차 구조가 있고, 2차 구조 속에 1차 구조가 있어. 그럼 이건 지금 사슬이 몇 개야? 이렇게 지금 사슬이 1개잖아. 3차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3차 구조에는 어떤 결합들이 나타나느냐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여기 흰색으로 쓸게요. 수소가 산소랑 결합해 있네? 무슨 결합? 수소 결합. 수소 결합. 또 여기는 CH3가 서로 이렇게 가깝게 있네? CH3는 물과 친해, 안 친해? 물과 안 친하지? 그럼 무극성인 애들이, 물을 싫어하는 애들끼리, 물을 멀리하는 애들끼리 지금 이 물의 환경에서 얘네들이 물을 멀리하면서 지네들끼리 가깝게 맞닿아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소수성 상호작용 또는 물과의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무극성 분자들이 순간적으로 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서로 간에 잡아 당길 수 있죠. 약한 결합이지만. 그걸 뭐라 그랬어? 반데르발스 인력들이 나타나고. 이건 이황화 결합이죠. 이황화 결합. 자, 이 녀석은 무슨 결합이겠어? 지금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고, 표시를 잘 안 했지만 플러스 전을 살짝 띨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이온 결합인데, 화학에서 말하는 이온 결합, 아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겠는데 다 비금속이죠. 그러나 생물학에서 이렇게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이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까 황암의 아미노산, 메티오닌, 시스테인 기억해야 되고, 필수 아미노산도 기억해야 되죠. 필수 아미노산에 그냥 말로 합시다. 메트, 트, 발로, 유리조, 안조, 펜다, 아히. 그래서 메티오닌, 트리오닌, 트립토판, 그리고 발린, 류신, 이소류신, 리신, 그리고 페닐알라닌. 이 8가지가 성인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아히, 추가로 2가지 더, 아르기닌, 히스티딘. 자,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은 전하를 띄는 애들도 있고 전하를 띄지 않는 애들도 있는데, 그럼 전하를 띄는 애들은 산성 아미노산과 염기성 아미노산이 있는데, 산이라는 것은 물에서 수소연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했지? 물에 수소연을 내놓으니까 내가 플러스를 내놓으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잔을 띄고 있는데, 이 산성 아미노산은 산자로 끝나죠.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산자로 끝나고, 염기성 아미노산은 염기가 수소연을 받는 거. 그래서 플러스 전을 띄는데, 염기성 아미노산은 아까 아히에다가 리신 하나 더 붙여서 리아이,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전하를 띄지 않는데, 그럼 전하를 띄지 않는 애들은 극성 아미노산도 있고 무극성 아미노산도 있죠. 그래서 극성 비전하를 띄지 않지만 극성인 것. 그래서 아석을 세트로 극비 요소죠. 그래서 아스파라긴, 시스테인, 아까 시스테인의 경우에는 무극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스파라긴, 시스테인, 글루타민, 세린, 트레오닌, 티로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뭐겠어? 그럼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무극성이겠죠. 이거 두셔야 되고. 자, 티로신은, 여기, 티로신. 녀석은, 티로신은 고리 구조를 갖고 있죠. 벤젠고리. 그런데, 저 티로신은 극성이죠. 그럼 무극성 아미노산 중에서
벤젠 고리를 갖고 있는 게 두 개 있었죠. 페니잘라닌, 트립토판. 자, 그리고 얘 뭐요? 얘 뭐요? 써져 있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자, 얘는 뭐야, 얘는? 질소염기. 1, 2, 3, 4, 5번 탄소가 있잖아. 그럼 1번 탄소의 질소염기. 근데 질소염기는 고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고리 구조가 두 개인 애들도 있고 한 개인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쉬워. DNA 가지고서 외우면 쉬워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또는 시토신. 아데닌과 티민 수소기립 2개, 구아닌과 시토신 수소기립 3개. 그런데 아데닌과 구아닌을 퓨린이라고 하고 티민과 시토신을 피리미딘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라면 우라실도 피리미딘. 퓨린, 고리 구조가 2개, 육각형 고리 하나, 오각형 고리 하나. 피리미딘은 육각형 고리 하나. 됐죠? 그러니까 저 녀석은 피리미딘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당이 뭐요? 리보스야, 디옥시리보스야? 디옥시리보스. 이 녀석은 디옥시리보스. 디옥시리보스. 2번 탄소에 산소가 떨어져 나가 있죠. 그러면 인산기. 그러면 이 질소염기로 가능한 것은 디옥시리보스니까. 그럼 여기 티민 아니면 시토신이 되겠죠. 됐지? 자,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는 DNA, RNA를 구성하는데 그럼 이제 DNA가 유사하다. 어떤 두 동물에서 예를 들어서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DNA가 유사하다. 그 DNA 염기설이 유사하다. 이 말은 DNA는 유전자의 본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죠. 여러분 DNA 염기설이 유사하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유사하다 이 말이야. 그 말은 DNA 염기설이 유사하다 그러면 최근의 공통조상을 공유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침팬지가 사람과 유전관계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쉬었다 합시다.